서울 외곽에 자리한 5층짜리 빌라는 제가 오랜 세월 정성껏 관리해온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4층까지는 세입자들에게 전세나 월세를 주고 저 홀로 5층에서 지내고 있었지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빌라를 오르내리며 점검하고 세입자들과 안부를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고 잠시라도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이는 것을 일종의 습관처럼 이어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살아가는 일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가 도시에 따로 살고는 있었지만 바쁜 와중에도 가끔 찾아와 주면 반갑게 맞이하며 근황을 나누곤 했어요. 그런데 평소 자주 오지 않던 아들 명수와 며느리 지연이 어느 주말 대낮부터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뜻밖에도 지연이 고급 과일 상자와 양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라 어쩐 일로 이런 걸 다 준비했나 하는 의문과 함께 반가움이 뒤섞인 미소가 제 얼굴에 번졌죠. 얼마 만에 보는 아들 부부인지 게다가 이렇게 성의를 갖춰 찾아오니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연이 문턱을 들어서자마자 가벼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이에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살짝 으쓱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정다운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안이 되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지요. 명수는 뒤따라 들어오며 짐을 내려놓더니 빌라 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저 반가워서 그래, 들어와서 앉아라. 라고 하며 소파 쪽을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식탁이 풍성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가며 시장에서 사온 듯한 재료들을 꺼냈고 명수도 빈 그릇을 꺼내 도우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잠시 후 밥상에는 각종 나물부터 찌개, 생선구이까지 놓였고 우리는 함께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마련한 음식을 맛보며 가끔씩 서로의 근황을 물었어요. 그렇게 조금 편안한 대화가 오가다 보니 왠지 오늘은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습니다. 늘 단둘이 조용히 찾아와도 이 정도로 크게 차려오는 일은 드물었으니까요. 역시나 밥을 어느 정도 먹고 나니 명수가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저희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 갑작스러운 이 말에 저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명수는 늘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곤 했어요. 중요한 얘기나 부탁이 있을 때면 처음에는 꼭 이렇게 아버지, 사실은이라는 문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언가 부탁이 있겠구나 싶어 가슴이 약간 두근거렸죠. 아들은 그 아파트가 오래된 데다 방도 작아서 앞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생각해왔는데 마침 이 빌라 2층 세입자가 곧 계약 만료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죠.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지난번에 부동산에 들렀을 때 2층 세입자와 재계약 여부를 상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고민 없이 다시 계약할 셈이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빌라 입주를 언급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설마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명수는 이미 그걸 대놓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분위기가 잠시 잠잠해지자 지연이 살짝씩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바로 2층에 들어오고 싶다는 계획, 그리고 이 빌라라면 명수의 출퇴근도 꽤 수월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웃들과의 환경도 좋아서 아이를 키우기 좋을 것 같다는 이유를 덧붙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직 답을 하지 못한 채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없어진 이후 혼자 지내면서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래도 때론 적적함이 엄습하곤 했으니까요.
가족이 가까이 있으면 분명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이 빌라는 제게 그냥 재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젊었을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 마련한 보금자리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숱한 시련을 겪었고 아내와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며 피땀을 흘려 얻은 결과물이 이 빌라입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강했고 어지간한 부탁이나 간섭이 아니면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 내외가 직접 이사 오겠다니 제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 내 핏줄이 여기 산다면 여러모로 든든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었죠. 명수는 제가 확답을 주지 않자 조심스레 추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미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도 조만간 끝나는 상황이라 이삿짐을 옮길 곳을 빨리 정해야 한다. 2층 세입자가 실제로 나가게 되면 공실이 생기니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느라 시간을 쓸 바에야 자신들이 들어오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였어요. 저는 슬쩍 눈길을 지연에게 돌렸습니다.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더군요. 아버님,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서 염치 없지만 저희 사정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잘 모시고 뭐든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까요. 그 말이 솔직히 조금은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최대한 공정하게 대하려고 애쓰며 살아왔거든요.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혜를 주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피부치가 지척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더 크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단 생각해보마. 더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진 않았지만 명수와 지연은 이내 표정이 밝아진 모습이었죠. 역시나 제 대답에서 어느 정도 긍정의 가능성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늘 혼자 살아온 삶이 이제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 그리고 혹시 모를 갈등이나 문제의 불씨에 대한 염려. 하지만 당장 명수 부부에게 확실한 거절을 할 이유는 없었기에 마음을 차차 굳혀나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최종 결정을 알려줬습니다. 그래, 2층 세입자가 계약 만료되면 너희가 들어오는 걸로 하자. 그때 명수는 전화기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살짝 불안한 기분이 드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사 이야기는 제 일상을 크게 뒤바꿔 놓을 사건의 전조였던 셈이죠. 한 달 남짓 시간이 흐른 뒤 명수 부부가 본격적으로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2층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자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부동산에서 서류를 정리하자마자 명수 부부가 짐차를 불러 옮겨오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저는 5층 창밖으로 이삿짐 트럭이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실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빌라에 가족이 함께 사는구나. 지연은 짐을 나르다 말고 숨을 고르러 잠시 5층에 올라와선 방긋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곧 정리 끝나면 이사 기념으로 간단한 파티라도 할게요. 힘드실 테니 밑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말했어요. 그래, 천천히 해라.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 제가 좀 도와주겠다고 나서고 싶었지만 이미 일꾼들도 여럿 구해놨고 젊은 명수 부부가 더 빨리 움직일 테니 저는 그냥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관리만 해오던 빌라에 아들 내외가 들어오니 묘한 안도감이 드는 동시에 이왕이면 서로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겼죠. 정식으로 이사를 마친 후 며칠 동안 2층 복도에는 각종 박스와 비닐들이 쌓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젊은 부부가 옮기는 살림살이는 많구나 싶었어요. 조금 어수선했지만 지연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박스들을 치워가며 정리를 해나갔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2층 역시 금방 안정된 분위기를 찾아가더군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사 온 첫 주부터 지연이 매일같이 5층으로 올라와 아침 식사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매일 신선한 반찬 해드릴게요. 혼자 드시기에는 항상 안타까웠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날마다 갓 지은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접시에 담겨 제 앞에 놓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간단이라면 간단히, 대충이라면 대충 식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지연은 음식 솜씨도 상당히 좋아서, 특히 양념이 진하면서도 깔끔한 갈비찜이나 매콤한 등갈비 같은 요리를 곧잘 해내곤 했습니다.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지연도 기분이 좋은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물론 식사를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가끔은 빨래도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방 안에 널어놓은 빨랫감을 보고 조용히 수거해간 뒤 다음날 깨끗하게 세탁해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것도 몰래 해놓고 쑥스러운 듯 웃었죠. 아버님,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며느리가 이 정도로 살뜰히 챙겨주다니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들인 명수도 바쁜 와중에 틈틈이 올라와서 전구 갈아 끼우기나 작은 수선 같은 자잘한 집안일을 거들었는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때로는 주말 저녁에 명수가 올라와 술 한잔하자고 권했을 때 저는 한사코 사양하면서도 내심 반가웠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면 복닥거리겠지 했지만 의외로 저를 존중해주고 잘 모셔주니 오히려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이어졌죠. 2층에서 튀어나오는 생활 소음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제가 간혹 괜찮은 과일이나 음료수를 챙겨 내려가면 지연은 환대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면 잠깐 앉았다 가세요. 그렇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저는 이렇게 편안하고 즐거운 날들이 계속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지연이 아침부터 등갈비찜을 만들어서 5층 문 앞에 들고 왔습니다. 제가 기지개를 켜며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가 풍겨와서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터졌어요. 와, 냄새가 끝내주네. 지연은 빙그레 웃으며 권했습니다. 아버님, 좋아하시는 등갈비찜이에요. 얼른 드셔보세요. 갈비가 입에서 부드럽게 풀어지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명수도 좀 늦게 올라와 함께 나눠 먹으면서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모처럼 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때는 정말 실감하지 못했어요. 이러다가 손주가 생기면 같이 놀 수도 있을 테고 함께 외식을 가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겠다고 혼자 상상하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이사 온 지 2달쯤 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밥을 기대하며 잠에서 깼는데 이상하게 지연이 올라올 기색이 없었죠. 무슨 일이 있나 늦잠을 잔 건가 싶어 기다렸지만 5층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한참이 지나도록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단히 빵과 우유를 챙겨 먹고 나서야 지연이 화사한 옷차림으로 방문을 두드렸죠. 아버님,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와 제가 이미 식사를 한 줄도 모르고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들뜬 기색이었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제가 조용히 되묻자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반짝이는 검은색 벤츠 차량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었어요. 지연이 차를 바꾸고 싶어 하는 건 알겠는데 왜 저에게 보여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벤츠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한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정말 지금이 살 때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은 차 사진을 넘기며 마치 대단한 기회를 잡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래서 뭐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제게 조언을 구하려는 건가 싶어 기다렸어요. 하지만 곧이어 지연이 이어 말한 내용은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제가 의문을 담아 묻자 지연은 애써 웃는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한 톤 높였습니다. 아버님이 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명수 출퇴근할 때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 말에 제 머리가 순식간에 멍해졌습니다. 지난 2달간 지연이 보여준 극진한 살핌과 호의가 사실은 이 부탁을 위한 밑작업이었나 싶어 가슴 한편이 싸늘해졌어요. 당연히 거액이 드는 외제차를 제가 대신 사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제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빌라 하나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큰 돈을 선뜻 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설령 돈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였어요. 아버님이 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명수 출퇴근할 때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지연은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 표정이 완강해 보이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음기를 거두고 제 눈치를 살폈어요. 그 순간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매일같이 올라와 정성껏 밥을 차려주고 빨래까지 해주며 아부를 떨던 모습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마음이 단단히 굳은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단번에 거절의 뜻을 밝히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싶어 잠시 숨을 고르며 진위를 확인하려 했죠. 하지만 지연은 정말 특별 할인이라 이때 아니면 안 된다. 명수가 너무 고생이 많다 같은 말만 반복했고 다른 대안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듯 몸을 살짝 일으키고 짧게 대답했죠.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다. 단호한 어조였지만 목소리는 크게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애정 어린 분위기가 일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제 돈으로 벤츠를 사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지연이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끝나자마자 지연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저와 며느리 지연의 관계는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작은 갈라짐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그 균열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거절 이후 지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맛있는 아침 식사는 오지 않았죠. 가끔 올라와도 먹다 남은 듯한 국물에 김치 한 조각 던져놓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뭐 더 바라시나? 지연의 말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퉁명스럽고 거만해졌습니다. 그 변화가 시작된 것은 벤츠 얘기를 단호히 거절했던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늘 새벽같이 올라와 따뜻한 국과 반찬을 내놓던 지연이 이번에는 뭔가를 잔뜩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한 번에 푹 밀어놓듯 내려놓고는 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걸까 하고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며칠간 지연이 더 이상 말도 건네지 않고 인사조차 생략한 채 딱딱한 태도로 기계적인 식사를 가져다 놓는 걸 보면서 느낌이 왔죠. 아, 정말로 마음이 돌아섰구나. 그렇다고 해서 전처럼 정성 가득한 식사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과분할 정도로 많이 받아왔으니 원래대로라면 본래 제 힘으로 밥을 챙겨 먹으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지연이 예전과 달리 소위 아무렇게나 던져주고 가는 태도가 그것도 투덜대며 건성건성 행동하는 게 영 거슬렸습니다. 도대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냥한 미소로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맞나 싶어 마음이 착잡해졌죠. 어느 날 지연은 제가 저녁에 문을 열자마자 마지못해 끓인 라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라면 특유의 진한 냄새가 식어 있었고 양도 적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지요. 아버님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뭐 더 바라시나? 그 말의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고 눈은 다소 건조해 보였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서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점차 무례하다는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그래도 직접 대놓고 불만을 표현하기보다는 그저 무겁게 눈을 내리깔고 문을 닫았어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이들의 행동에 대해 경계심을 갖기 시작한 때가. 며칠 뒤 곧바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 번은 기다리라고 해놓고 음식을 늦게 가져왔다고 제가 한마디 했더니 지연이 갑자기 발끈하며 쏘아붙였어요. 아휴,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런 촌동네 빌라에서 제 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고요. 마치 빌라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 말에 속이 뜨끔하기도 하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여태껏 여기서 잘 지내더니만 이제 와서 불편하다고 투덜대다니. 정말 벤츠 사달라는 요구를 못 들어줘서 이러는 걸까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죠. 그간의 정성을 보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지 지연의 태도에는 일말의 배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망이나 불만의 표현을 넘어 저를 깔보는 듯한 태도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 뒤로는 식사를 가져올 때마다 그녀가 한숨을 길게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핫도 이 계단이네. 아버님은 왜 하필 5층에 사세요? 2층에 사시면 안 되나? 저는 처음엔 그냥 듣고 넘기려 했죠. 그래도 여기서 오래 살아온 집주인이자 어르신인데 그렇게 막말을 들어가면서 참아야 하나 싶어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충돌을 만들고 싶지 않아 가능하면 별말 없이 얼버무리곤 했어요. 그 와중에 아들인 명수도 점점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명수가 주말마다 올라와 저와 술 한잔하며 정을 나누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벌써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조차 보기 힘들었어요. 전화도 드문드문 왔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대답만 듣기 일쑤였습니다. 바로 끊기기 일보 직전의 통화였죠. 한 번은 빌라 공용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명수에게 연락해 부탁했어요. 수리공 좀 불러줄 수 있겠냐? 그러자 명수 대신 지연이 전화를 받아 한마디 하더군요. 아니, 빌라 주인이시면서 그런 것도 직접 못하세요? 저희 보고 시키시지 말고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 짜증 섞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부탁조차 들어주지 않으려 한다는 게 명백해졌어요.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한동안 심장이 두근거리고 분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갈비찜을 나눠 먹던 며느리가 이제는 이렇게까지 날선 태도로 변할 수 있나 싶어 씁쓸함이 컸죠. 그날 밤 5층 방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괜히 심란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책이라도 읽어볼까 해서 펼쳤지만 눈에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명수 부부가 이런 식으로 날 대한다면 과연 이 빌라에 들인 의미가 뭐였을까 하는 후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조금 더 참고 지켜보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설마 이 정도로 태도가 바뀐다고 바로 내보내겠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직 갈등을 직접적으로 폭발시키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지연의 언행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명수는 제게 점점 무심해져만 갔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제 마음은 서서히 굳어져 갔어요. 결국 나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했던 기대는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리가 아파서 지연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지연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오늘 친구랑 약속 있어요. 택시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간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차마 목소리를 높이진 않았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다 취소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병원 가는 길 정도는 태워줄 수 있을 텐데 이토록 차갑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싸늘해졌죠. 저는 별말 없이 집으로 들어가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허리 통증이 심해 걸음도 불편했는데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들 부부가 과연 나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지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가족의 화합을 위해 애썼던 장면들이 떠올랐고 그 공백이 유독 크게 다가와 가슴이 아팠어요.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까 싶었는데 이미 지연과 명수의 태도는 너무나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올라왔어요. 손에는 대충 싸운 듯한 도시락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매일 이렇게 도시락만 갖다 드릴게요. 지연의 표정을 보니 무슨 불만이 있는 듯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죠.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러자 지연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할 일이 많아요. 이제부터 밥 직접 차려 드세요. 저희도 살기 바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 제가 식사 다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대놓고 귀찮다는 듯 말하니 참담했죠. 물론 제가 굳이 반찬을 바라거나 빨래를 부탁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토록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는 모습에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도시락이라는 것도 보니 대충 남은 반찬을 한 칸에 몰아넣은 듯 어수선했습니다. 아침밥 거를까봐 챙겨왔다기보다는 딱 이 정도만 주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읽히는 수준이었죠. 지연은 제 반응을 보지도 않고 후다닥 돌아서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에 그 도시락을 내려놓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큰 신뢰가 되는 건가? 서러운 생각이 들며 그동안 쌓아온 정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잠시 후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층에서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 차갑게 보이더군요. 아들 부부가 이렇게 변해버릴 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이사를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런 후회가 뒤늦게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은 하나였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려고 누웠지만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뒤엉키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퉁명스럽게 대했던 순간들이 스치고 명수가 모른 척 전화를 끊어버리던 장면들이 교차했죠. 어차피 밤새워 고민해봤자 결론은 바뀌지 않겠지만 마음이라는 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더군요. 계속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다 돼서야 비로소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내 삶이 있는데 왜 눈치 보며 살아야 하지? 아들 내외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참아줄 이유가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서러움으로 가득 차오르더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간 내가 뭘 그렇게 크게 바란다고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나 싶어 억울한 감정도 일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감정들에 휘둘려 있다 보니 문득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고 싶진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랄까요? 눈물이 나오려 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결심이 서면 바로 움직이는 편이 나을 것 같았죠. 아침이 되자마자 곧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층 세입자 계약 해지하고 새로 전세 내놓을 거예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요. 그분과도 꽤 오랫동안 거래해왔기에 당연히 이렇게 단칼에 결정된 사안을 궁금해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기 싫었어요. 목소리에 굳은 기색을 실어 짧게 대답했죠. 제가 사정이 있습니다. 빠르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사장님도 제 말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더군요.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 결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오후 혹시나 다른 층 세입자들이 동요할까 싶어 일일이 연락을 돌렸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2층에만 변동이 좀 있을 거예요. 세입자들은 대개 아, 예, 알겠습니다. 정도로만 반응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제 개인사를 구구절절 말해줄 필요는 없었지요. 한동안 쌓인 제 감정이나 집안 사정을 굳이 알려서 떠들썩해지는 것도 싫었고 괜한 소문이 퍼지는 것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음이 몇 번 울린 뒤 명수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있었고 저는 속으로 내가 먼저 할 말을 꺼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2층 다시 세놓기로 했다. 너희는 한 달 안에 나가야 한다. 아무런 서두도 없이 바로 본론만 말하니 명수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명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에 더 길게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나가야 한다. 한 달 줄 테니 그동안 알아서 방구해라.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명수가 다급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어디 가라고요?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차분히 거의 감정을 배제한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따로 하지 않겠다. 부동산에는 말해두었으니 준비하도록 해라. 명수는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제가 이미 전화를 끊을 기세인 걸 느꼈는지 망설이다가 아버지 잠깐만요.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뒤로 한 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명수와 지연이 허겁지겁 5층으로 올라왔어요. 현관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세게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의 표정은 이미 잔뜩 굳어 있었지요. 명수는 얼굴에 식은땀까지 맺혀 있고 지연은 안절부절 못하는 듯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떻게 살라고? 명수는 한 호흡에 말을 쏟아냈어요. 보통 차분히 말하던 아들이 이렇게 다급하게 몰아치니 저 역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바쁘다며 내 전화를 곧잘 끊던 명수가 이제 와서야 필사적으로 붙잡는 꼴이라니. 지연은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옆에서 울먹였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정말 너무 경솔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으니 불과 며칠 전 지연의 날카롭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택시 부르세요. 밥 직접 차려 드세요. 이런 말들이 제 귀에 아직도 생생히 박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결국 잘못을 깨달았다고 해도 이미 제 가슴 속에서는 이 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부서진 후였으니까요. 너희들 다 내려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딱 잘라 말했더니 지연이 급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무릎까지 꿇더군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 예전처럼 잘할게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애절하게 보였으면 제가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칠 전부터 보여준 태도가 너무 적나라 했기에 그런 행위가 모두 가식적으로만 보였습니다. 명수 역시 뭐라 변명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죠.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제 너가 한 말 기억나지? 이제부터 밥 직접 차려 드세요라고 했었잖아. 그래. 내가 직접 차려 먹을게. 대신 너희는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렇게까지 말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쌓인 서러움과 배신감을 떠올리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명수가 다급히 고개를 숙이며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하고 제대로 효도할게요.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순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지연의 냉랭하던 태도가 떠올랐고 명수 또한 저를 방치했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제가 허리 통증으로 아파하던 날 그들은 제 부탁을 묵살했고 지연은 친구 약속을 이유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죠.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린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안 된다. 다 내린 결정이다. 저는 한 번 더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절 붙들려 했지만 제가 슬쩍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명수는 머리를 감싸 쥐고 절망스러운 기색을 보였지요. 이걸 어쩌면 좋냐? 그래도 제 생각이 바뀔 일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2층에는 예상보다 빨리 새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역시 집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대중교통도 비교적 편리한 지역이라 그런지 부동산에서 착착 진행을 했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명수와 지연은 더 이상 저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고 부랴부랴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저는 너무 얼굴을 맞대고 싶지 않아 일부러 외출했습니다. 아버님, 이삿날에 잠깐이라도 뵙고 인사드리면 안 될까요? 지연의 문자가 왔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이미 마음이 굳었고 더 이상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할 의지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뒤 2층 복도를 살펴보니 명수 부부의 흔적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스 한 개도 남지 않은 텅 빈 공간을 보자 왠지 모르게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죠. 이제 드디어 마음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사실 그 순간에는 약간의 허전함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분명 내 자식이고 며느리인데 내 손으로 쫓아낸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떠올려 보니 몇 달 동안 느낀 모멸감과 서러움이 더 컸기에 이걸로 됐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명수가 몇 차례 더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잠깐만 이야기 좀 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들을 것도 없었죠. 저는 그날로 휴대폰 번호를 바꿨고 집 전화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누군가 현관문 앞에 선물 상자를 놓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연이 남기고 간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역시나 저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려운 법.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지탱해줬습니다. 어차피 겪을 갈등이었다면 차라리 빨리 정리해서 지금이라도 편안해진 것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나고 며칠이 지나자 빌라 2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멀끔한 신혼부부였는데 계약 과정부터 매너가 좋아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들 덕분에 2층 복도에는 새로 칠해진 페인트 냄새와 함께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밤이 되면 2층 창문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야 빌라에 다시 편안한 기운이 감도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손주라도 있을 법한 젊은 부부가 들어오니 이 건물 전체가 한층 부드러운 분위기로 감싸이는 느낌도 들었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명수와 지연을 쫓아낸 데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더 이상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차근차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허리가 불편하면 천천히 몸을 풀면서도 장을 보러 갈 때면 택시를 불러서 이동했습니다. 내가 무얼 하든 이제는 나를 막 대하거나 귀찮아하는 이들이 없었으니 훨씬 마음이 편해졌죠. 가끔 5층에서 복도 쪽을 내려다보면 예전처럼 지연이 언제 올라오려나
하고 기다리는 제 모습이 떠올라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안 된다. 이미 끝났잖아. 나도 더 이상은 아쉬울 게 없어. 이렇게 마음먹고 나니 오히려 정리가 빨리 되더군요. 언젠가는 세입자 중 한 분이 살짝 물었습니다. 사장님, 전에 2층 살던 분들은 갑자기 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저는 간단히 사정이 좀 있었다고만 답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막을 묻는 사람도 없었고 굳이 제가 떠벌릴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저 빌라 주인으로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히 대하며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죠. 그렇게 일상이 다시 안정을 찾아가고 저 역시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에 밥 직접 차려 드세요라는 지연의 말이 떠올라 오히려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 내가 해야지. 이젠 누구도 믿기 힘드니 차라리 내 손발로 움직이는 게 낫다. 그런 긍정적인 다짐을 하며 동네 장터에 가서 신선한 채소나 생선을 사오고 허리 통증이 심한 날이면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부지런히 움직이곤 했죠. 그 와중에 종종 명수 생각이 났지만 지금은 연락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찾아왔을 때도 문을 안 열어준 건 제게도 나름의 확실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미 한 번 깨진 신뢰는 아무리 피부치라 해도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절감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어느덧 몇 주가 흘렀어요. 한때는 며느리와 술잔을 기울이던 시간도 아들과 머리를 맞대고 웃던 일도 모두 아득한 기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찾아올 일은 없으리라 짐작했죠. 2층의 새로운 세입자와는 관계가 꽤나 원만하게 이어졌습니다. 가령 한 번은 보일러가 작동이 이상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곧바로 수리공을 불러 빠르게 해결해드렸어요. 사장님,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며 고마워하길래 오히려 제가 더 뿌듯해졌죠. 한동안 지연에게 시달리며 쌓인 울적함이 이런 소소한 고마움과 인정에서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세입자 부부가 직접 만든 과일청을 제게 선물해주면서 말하더군요. 사장님, 저희가 과일청 만들어 봤는데 혹시 드셔보시겠어요?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건데 싶어 오히려 고마움이 역으로 제게 밀려왔어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이 명수 부부와 비교되며 스쳐 지나갔죠.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 명수와 지연이 이 집에 찾아올 일은 없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동안 몇 번 문 앞에 선물을 두고 간 적도 있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에는 그들의 자리가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평온이 또다시 깨질 줄은 그때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찾아와 빌라 주변 나무들이 서서히 누런 잎을 달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아침 기온이 점점 낮아져서 저는 새로 두툼한 스웨터를 꺼내 입고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맞았습니다. 찬바람 속에서 살짝 몸이 으슬으슬했지만 상쾌한 기분도 들었죠. 빨래를 걷고 나서 복도로 내려오는데 마침 2층 세입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해졌죠? 감기 조심하세요.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진짜 가을이네요. 서로 짧은 안부를 나눈 뒤 저는 5층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 오후에 벌어질 일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느긋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점심 무렵 잠깐 눈이 붓고 나서 거실에 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1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바깥 도로에서 나는 소음인가? 요즘 공사라도 하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올라오는 고함 소리가 다른 세입자들까지 소란스럽게 만든 듯 했어요. 조금 걱정이 돼서 5층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명수와 지연이 빌라 1층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잔뜩 날이 서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지나가던 3층 세입자가 황급히 뒤로 물러나고 있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제 심장이 순간 꽉 움켜쥐는 듯 아려왔어요. 저는 황급히 창문을 닫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설마 또 뭔가를 요구하러 온 건가? 아니면 그냥 사과하러 온 건가? 그러나 그들이 한 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였으면 모를까 앞선 일들이 저를 꽤나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미 심장에 굵은 선을 그어놓은 뒤였습니다. 저는 인터폰 모니터를 켜서 1층 현관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명수는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려오세요. 그 앞에서 지연도 이대로 못 간다는 투로 손사래를 치고 있었죠. 순간적으로 제 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잠궈놓고 무시할까? 아니면 내려가서 한 번에 끝장을 볼까? 고민이 되다가 일단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란을 피울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5층 현관을 잠그고 인터폰 스피커로 연결했습니다. 왜 왔냐? 짧게 뱉은 말에 명수는 한껏 언성이 올라가더니 되묻더군요.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들 놔두고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인 줄 이제는 모르겠다. 무슨 용건이 있어서 또 여기까지 찾아온 거지. 스피커 너머로 지연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저희도 힘들어요. 그동안 정말 후회 많이 했고 다시 한번 잘해볼 테니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올 뻔했어요. 이제 와서 아까워서 떠나지 못하겠다는 속내가 뻔하구나. 그렇지만 저는 한 번 깨진 마음을 돌릴 생각이 전혀 없었죠. 너가 했던 말 기억 안 나냐? 이미 끝났다고 했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마치고 저는 인터폰을 꺼버렸습니다. 차라리 내려가서 직접 맞닥뜨리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도 명수와 지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관문 앞에서 더 크게 소리치며 이웃들에게까지 폐를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아들이랑 며느리를 쫓아내고선 혼자 산다고? 어디 소문 좀 내볼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 목소리가 복도 계단을 타고 울려 다른 세입자들이 문을 빼꼼히 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다보더군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다른 층에 피해를 줄까봐 미안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치심 비슷한 감정도 생겼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내 자식이라 해도 빌라 주인으로서 이웃들에게 누를 끼치는 건 용납하기 싫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긴 한데 다른 세입자들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주소와 상황을 묻더니 바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숨을 고르며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생각했죠. 사실 제 자식을 경찰에 넘기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감정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빌라 입구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명수와 지연도 뭔가 낌새를 챘는지 고함 소리가 잠시 줄어들었어요. 곧이어 경찰차가 멈추고 2명의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저는 다급히 5층에서 내려가기보다는 우선 1층 카메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경찰관들이 명수와 지연에게 접근해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여기가 제 아버지 댁인데요. 저희를 내쫓았어요.
아버지가 문을 안 열어주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해요. 경찰관이 묻더군요. 근데 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까? 명수는 머뭇거리며 제 성질을 탓했고 지연은 울상이 돼서 호소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마침내 저는 천천히 5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다른 세입자들이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 걸 느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금 시끄럽게 해서. 짧게 고개를 숙이고 1층 현관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분들이 가족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문제로 이렇게? 저는 숨을 고르며 차분히 답변했어요. 아들 부부 맞습니다. 그런데 제 빌라에서 이미 내보냈고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꾸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세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명수는 그제야 시선을 제게 돌리며 다시 한번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저희도 반성 많이 했다고요. 그러나 그간 겪은 일들이 머리를 스쳤고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한 행동을 다 잊었니?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해서 내가 순순히 받아줄 사람으로 보이냐? 난 이미 끝났다고 했어. 가족이면 대화로 풀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경찰관이 중재를 해보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제게 큰 무례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당장 소란이 커졌잖아요. 집 앞에서 난동 부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경찰관이 다시 명수와 지연에게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의 접촉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니 억지로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 주거침입이나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온 게 아닌데. 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제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쓴웃음을 지었죠. 명수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마치 애원하듯 다시 한번 경찰에게 말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경찰도 더 이상 중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선을 그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계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법대로 해야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고 뒤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지연이 마지막으로 제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말 이러시면 아버님이 나중에 더 외로워지실 거예요. 그걸 왜 모르세요? 저는 더 이상 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외면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상황 정리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로 다시 부르면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고 두 사람은 머쓱하게 대답 없이 골목 쪽으로 천천히 사라졌어요. 그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에 애틋함이 남아있을 줄 알았지만 놀랍도록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뒤 다른 세입자들은 내려와 걱정해줬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시끄러우셨죠. 앞으로는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2층 신혼부부는 오히려 든든한 위로를 건넸죠.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대신 경찰에 신고라도 해드릴게요. 그 온정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됐던지 그 순간 문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이지만 이들만큼이라도 서로 예의를 지켜주는 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저는 계단을 다시 올라 5층 문을 열었습니다. 기묘한 해방감이 온몸으로 퍼져갔어요. 그래, 이제 진짜 끝났구나. 명수 부부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저는 아마 그때와 똑같이 대응할 겁니다. 이미 한 번 무너진 신뢰가 그들의 거듭된 거짓과 이기심으로 완전히 깨어져 버렸으니까요. 방 안에 들어가자 살짝 떨리던 손이 부엌 싱크대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한숨을 내쉰 뒤 차분히 물 한 잔을 마셨어요. 그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복받쳤던 감정들이 서서히 가라앉았죠. 그래도 다행이야. 이렇게 정리됐으니 이웃들도 걱정 덜었을 거고.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 후 며칠간 명수와 지연은 다시 빌라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경고가 꽤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죠. 저 또한 다시 평온을 되찾은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라도 마주칠까봐 은근히 긴장했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입자들과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빌라 관리를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2층 세입자 부부가 초대해줬어요. 사장님, 주말에 저희가 식사를 마련했는데 혹시 같이 드셔보실래요? 고민 끝에 저는 고맙지만 편히 두 분이서 드시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더군요. 과거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었다가 큰 배신감을 맛본 경험 탓인지 이제는 오히려 가족이 아니어서 더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역설적인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제 자신에게도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필요하다면 경찰도 부르고 법의 도움도 받으면 돼. 더 이상 자식에게 매달리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니 제 발걸음과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날도 여전하지만 그런 날이면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가거나 또 체조로 조금씩 풀어주며 시간을 보낼 뿐이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삶. 그게 이제 제게 가장 소중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문득 저녁 무렵에 옥상에 올라가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을 겪진 않았을까? 아니면 아들도 조금 달라졌을까? 온갖 상념이 스쳤지만 결국 지금 제가 마주한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이 빌라 5층에서 남은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 위해서라도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두고 혹시나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 하고 후회가 들 법도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 대응이었으니 다행이다. 다음에 또 나타나면 똑같이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세입자들도 격려해줬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만약 가만히 놔뒀다면 저희도 불안해서 못 살았을 거예요. 덕분에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커졌어요. 결국 피 한 방울 섞였더라도 신뢰와 존중이 없으면 타인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게 명수 부부를 통해 배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젠 제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 명수 부부의 이기적인 요구나 의존을 받아줄 이유도 없고 그들이 다시 찾아와 염치 없이 굴어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후로 저는 더욱 철저히 빌라 주변을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간혹 2층 부부에게 간단한 반찬을 건네기도 하고 그들은 과일청이나 직접 담근 음료를 나눠주기도 해요. 이런 작은 호의와 배려가 오가면서 저에게는 진정한 이웃이라는 게 무엇인지 더 실감하게 됩니다. 묘하게도 타인인 이들과 사는 게 가족이었던 명수 부부와의 동거보다 100배는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이 때론 씁쓸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해요. 어느 늦은 밤, 저는 5층 창문에서 별들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무렴 어때? 이제 이 빌라는 내 삶의 무대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웃들이면 충분해.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알아서 꾸려나가면 되는 거고. 그저 가끔 허리 통증만 좀 덜하면 더 바랄 게 없겠지요. 가끔씩 아버님, 오늘은 뭐 하세요? 라고 묻던 지연의 목소리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옛 기억일 뿐이에요. 다시 그 소리를 들을 이유도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언젠가 명수 부부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건 그들 몫이겠죠. 저는 단지 제 책임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빌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입자들의 안녕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온 지금 그들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면 저는 주저없이 같은 결단을 내릴 겁니다. 이미 그 과정을 거쳤고 법과 제도의 보호 아래서 얼마든지 저를 지킬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스스로 요리를 하고 허리가 아프면 약을 챙기고 주변을 둘러보며 필요한 걸 점검하는 하루하루. 남이 보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이만큼 소중하고 평온한 삶도 드물 거예요. 밥 직접 차려 드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결국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돌이켜보면 인간사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명수 부부가 전혀 그리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렀고 앞으로도 변할 의지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뿐이라는 걸 받아들였죠. 그래서 후회 같은 건 없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을 챙기고 빌라에서 좋은 분들과 웃으며 지내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지요. 경찰 신고로 완전히 관계가 끊긴 지금이 어쩌면 제가 진정한 독립을 얻어낸 시점이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 이젠 누구도 내 삶에 함부로 뛰어들 수 없어. 아들 부부든 누구든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냥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합니다. 이제 저는 5층에서 오늘도 볕 잘 드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여유롭게 차를 끓여 마시고 허리가 아플 땐 스스로 스트레칭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이웃들과 대화 나누고 서로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요. 그게 제게 있어서는 가장 따뜻하고 솔직한 형태의 관계인 듯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말이죠. 물론 명수와 지연이 다시 찾아오려 한다면 또 같은 소동이 벌어지겠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과 법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제 허리만 조심하면 어떠한 갈등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삶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또 언젠가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그 인연이 신뢰와 존중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면 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릴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편안하고 당당한 노후의 방식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5층 창문 아래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어쩌면 이 중 몇몇은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분들이겠지요. 또 누군가는 겉으론 화목해 보여도 저처럼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해냈다는 사실에 후회가 없어요. 가끔 이웃집 부부가 석양이 질 때쯤 창문을 열고 옆집을 바라보며 서로 웃을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챙겨주는 게 사람 사는 모습이지. 피부치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남이라고 무조건 차가운 것도 아니구나. 이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제 삶을 소소하게 꾸려갈 작정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로 뭘 만들어 볼지 고민하기도 하고 가끔은 2층 세입자 부부에게 맛있는 음식이라도 건네볼까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저 자신에게 충실할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들 부부의 행패와 경찰 신고 소동을 겪으며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이니까요. 그렇게 아들 부부가 다시 찾아와 마지막으로 행패를 부린 뒤 경찰의 경고를 받고 완전히 사라진 이 빌라에는 이제 다시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평화로운 생활을 누구도 함부로 깨뜨리지 못하도록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2번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그리고 제 손으로 독립해 살아가는 당당함이 앞으로 남은 여정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힘든 날도 있겠지만 이제부터 밥 직접 차려 드세요라는 그 말이 오히려 제게는 스스로를 돌보는 즐거움으로 되돌아왔으니까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결말이 아닐까요? 분명 저는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고
이 빌라를 돌보면서 내게 주어진 나날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저를 깎아내리거나 이용하려 들지 못하도록 당당히 맞설 힘이 생겼으니까요. 밥도 인생도 내가 직접 차려 먹는다. 이 말 한마디가 요즘 제 마음속에 꿋꿋이 자리한 인생 철학 같은 거랍니다. 다시는 아들 부부의 난동이나 배신에 휘둘리지 않고 제 방식대로 하루하루를 살며 빌라를 가꾸어 갈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행복이니까요. 그렇게 제게 찾아온 진짜 독립과 자유의 시대는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 더 밝고 당당한 저의 모습이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